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HLB 생명과학이 지금 코스닥에 이제 1위 대장주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리보세라닙 임상,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19년 6월 HLB는 리보세라닙 임상 3상 결과가 당초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 중인 유럽 종양학회에서 리보세라닙 3상 임상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임상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 판단이 이렇게 3개월 만에 뒤바뀔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우리의 새로운 기대의 주인 리보세라닙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진 약물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 HLB의 제품은 원래 이제 부강약품에서 현재 개발이 된 약물이 지금 아예 권리 일체를 지금 HLB 생명과학에다 이제 양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활용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부강약품 것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개발한 약이고 지금 이 아파티닙을 리보세라닙은 중국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아서 사용이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고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의 그 개발한 개발사가 따로 있고요. 그것을 부강약품이 가져왔다가 이제 사실 HLB 생명과학하고 이제 그 중간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좀 복잡한 관계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부강약품이 한국 판권을 가지고 나머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래 HLB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었다가 한국에 있는 판권 자체도 작년에 이제 HLB 생명과학이 사가지고 간 겁니다. 그럼 다 HLB 쪽으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원래 개발사는 중국 회사인 거네요. 중국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약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암이 그 임상 시험이 실패라고 하는 거는 정말 세계적으로 되게 좀 이슈가 될 만한 일이고 실패할 수 없는 약물이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당시는 실패하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HLB는 글로벌 임상 3상의 목표를 도달하지 못했다고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HLB와 HLB 생명과학의 주가는 상당한 폭의 하락을 경험을 했죠. 그러면 그 당시 임상 실패라고 기자 간담회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제 이 처음에 임상시험 실패라고 나왔던 얼마 전에 이제 엄청나게 떨었던 그 시점은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임상시험 계획이 이게 전부 다 거의 한 이제 500명 가까운 환자를 전 세계적으로 모았는데 그 중에서 몇 명 사망이 일어났을 때 한번 중간 분석을 하도록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환자가 이만큼 죽었을 때 암 환자니까 돌아가신 사람이 몇 분 정도 나타났을 때 그때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시점에 이제 분석한 거에서는 이게 임상시험에 대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준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약을 안 쓴 사람하고 쓴 사람하고 몇 퍼센트의 차이가 나느냐를 보는 거였는데 그 시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9월에는 왜 3상 임상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항암제 효과를 바라보는 다양한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기준은 OS입니다. OS는 오버롤 서바이벌의 약자고요. 한국말로는 전체 생존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물을 투여한 이후에 환자가 생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PFS는 Progress Free Survival의 약자인데요. 한국말로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환자가 약물 투여 이후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는 기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ORR인데요. Objective Response Rate, 한국말로는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리 정의된 기준 이상의 종양 감소를 보인 환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DCR인데요. DCR은 Disease Control Rate, 한국말로는 질병 통제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물 투여 이후 암세포의 성장이 멈추거나 크기가
줄어든 환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네 가지 기준을 다 동시에 본다라는 것은 이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투여받지 않은 환자보다 더 오래 사나요? 또는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는 기간이 더 늘어나나요?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종양 감소를 보인 환자의 비율이 더 많아지나요? 또는 암세포의 성장이 멈추거나 크기가 줄어든 환자의 비율이 더 많아지나요? 이 네 가지 질문의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상시험 항암제는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약의 효과를 보는 게가 있고, 그리고 살긴 살아도 질병이 이제 암이 재발하지 않고 사느냐, 이제 여러 가지 보는 지표가 다릅니다.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임상 항암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첫 번째, 이 약을 먹고 얼마나 남들보다 안 먹은 사람보다 오래 살았냐. 두 번째는 실제 이 약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종양이 커지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되느냐.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암제 효과를 이제 평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 덩어리가 얼마만큼 줄었느냐를 봤어요. 근데 이게 바뀐 게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를 바뀐 게 암 덩어리가 줄어들어도 사람이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암 덩어리가 줄어들었는데 병원에서만 누워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약이 실제적으로 암덩어리만 줄였다고 해서 정말 환자한테 효과 있는 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암이라는 질환 자체가. 그러면 암이 더 이상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지만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약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약이 아니냐. 근데 환자가 암덩어리 줄는데 독성 때문에 막 머리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가장 많이 잘 아는 네, 머리 빠지고 막 구역부터 하고 이러면서 누워만 계시는 게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환자한테 효과 있는 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컨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양 사이즈랑 상관없이 얼마만큼 오래 그리고 편하게 살게 해주는 약이 항암제의 평가의 지표로 바뀐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기준의 관점에서 6월 달에는 OS 관점에서 판단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9월에 발표된 결과를 보면은 이 OS뿐만 아니라 PFS, ORR, DCR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OS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PFS, ORR, DCR 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리보세라닙이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나름 성공이 있었다, 의미 있는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에서 의미 있는 이제 결과 보고가 있었다라는 이게 아마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릴리즈한 자료 임상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HLB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이람자, 옵디보, 론서프의 임상과 리보세라닙 임상 자료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은 이 임상은 각 약물의 효과를 직접 비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4개 약물 모두 PFS, DCR, ORR에서 모두 유의성을 입증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OS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OS 자료를 보시면 이 4가지 약물 모두에서 유의성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4가지 약물 다 모두 OS에서 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실패했을까요? 하나하나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제품은 사이람자인데요. 한국 릴리 제품이죠. 지난 2016년 사이람자의 한국 출시를 알리는 기사인데요. 해당 기사를 보시면 사이람자는 진행성, 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2차 항암 화학 치료 요법 시 단독 요법 또는 파크리탁셀과의 병용 요법 모두에서 전체 생존 기간 즉 OS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 즉 PFS에서 모두 유의한 연장을 입증한 최초의 분자 표적 치료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네, 사이람자는 OS를 입증을 했네요. 그리고 위암뿐만 아니라 비소세포 폐암, 대장암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디보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는 신라젠의 팩사백을 다룬 2편에서도 옵디보를 진하게 한번 언급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옵디보의 위암 임상을 다룬 기사를 살펴보면 면역 항암제 중 세계 최초로 진행성, 재발성 위암 환자의 생존율 즉 OS를 개선한 제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옵디보도 OS에서 유의성을 입증했네요. 그리고 옵디보가 위암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암에서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론서프입니다. 세르베 제품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았네요. 해당 약물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제품은 사망 위험률을 31% 개선하면서 유의한 OS를 입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론서프도 OS에서 개선을 입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이람자, 옵디보, 론서프, 리보세라닙 모두 PFS, DCR, ORR 모두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리보세라닙이 OS 개선을 입증하지 못한 반면 사이람자, 옵디보, 론서프는 OS에서의 개선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쟁점은 OS에서의 개선을 입증한 것과 입증하지 않은 것이 실제 임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 또는 임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의료인들이 생각할 것인가가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현재는 이 두 가지 측면의 관점이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가지는 OS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없는데 나머지 지표들이 개선됐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OS에서 개선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PFS나 다른 지표들이 개선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치료적인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요게 지금 보면은 사실 사이람자라든가 옵디보라든가 아주 글로벌리 성공하거나 입증된 위암 치료제하고 그 결과들을 헤드투 헤드로 임상을 한 건 아니지만 각각을 좀 다르게 했던 결과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 임상 전문가로서 이런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좀 어떤 효과, 이게 상업성, 결국은 이게 나중에 출시된 이후에의 상업적인 성과, 성공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세요? 저는 기존에 지금 허가받은 것들과 유사한, 사실 이게 아까 봤던 여기 OS라고 하는 게 이게 오버롤 서바이벌의 약자라서 이게 얼만큼 살아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PFS라고 하는 게 Progression Free Survival이라고 하면서 질병, 이 암덩어리가 커지지 않고 살아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기존에 허가받고 사용되고 있는 약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라고 하면 저는 마케팅에서의 시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사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더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성이 얼마만큼 적으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마켓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효과가 비슷하거나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상업적인 성공에서 봐야 되는 건 부작용이라든가 실제 환자들의 좀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마케팅 포인트 또는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리보세라닙은 어떤 부작용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역시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리보세라닙은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부작용 프로파일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인 호중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강조되는 것이 현재 시판 중인 론서프보다 낮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항암제 효과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속에서 리보세라닙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HLB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암제는 완치를 보는 치료제가 아니고 그리고 100%, 70%, 80%의 효과를 보는 약물들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2-3명의 효과가 있어도 이 약은 암 환자한테 쓸 수 있는 효과 있는 약이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작은 숫자지만 실제적인 이 약이 듣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약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진 세 가지 약물을 이제 함께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 궁금한 게 만약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싶으시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신라젠과 이제 헬릭스미스하고 HLB는 네네. 세 개 모두 다 이제 사실은 투자의 가치는 저 이거 갑자기 제가 그런 거 하지만 투자의 가치는 있나요? 네, 있다고 보는데 HLB는 지금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올랐습니다. 네, 너무 올랐습니다. 네. 제 주위에 분이 20배 먹었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가 20배로 늘어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가로서 혹시 현재 이런 그 주식, 그 바이오와 관련된 주식시장의 과열 또는 적정한 투자 의견 어떻게? 아니,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저는 굉장히 전 좋다고 봅니다. 뭐야? 돈이 몰려야 그쪽이 활성화되고요. 좋은 인재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외화벌이 수단, 반도체, 이제 자동차가 약간 약해지고 있지만 자동차 다시 또 살아나고 있고 조선이 있지만 보다 뛰어난 인재들이 내가 인생에 한 방 터트려야지. 이 인생 한 방을 터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내가 바이오 쪽으로 갈 거야. 의대를 갈 거야. 해서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우수한 분들이 들어가야 이 분야가 돈이 몰렸을 때 더 점프를 할 수 있거든요. 좋은 사람도 몰리는 거죠. 네. 결국 돈이 몰리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우리들이 이런 쪽에 계속 주목을 하고 또 다 띄워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박 박사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이 업계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조선이 앞으로 더 성장할 거냐라는 부분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결국 저희 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결국 기술 강국으로 가야 되는 거고 더 이상 어떤 기술을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앞으로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신기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꿈을 쫓는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옥석을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세 번째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